(9102님께서요) 북구북구 최고입니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코너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씨, 북칼럼니스트 박사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번 주에 정말 엄청나게 추워졌습니다. 사실은 한 2, 3주 전만 해도 아니 무슨 겨울날씨가 이렇게 따뜻해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하신 분들 그렇죠. 분명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입이 방정이야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3만4온이라고 그래서 그 3일 따뜻하고 그 나흘 춥고 이런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겨울철이 그래도 견딜 만한 계절이었는데, 네. 요새는 한번 추워지면은 그냥 일주일 보름 그냥 계속 한파가 옵니다. 추위를 극복하는 뭐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있으십니까? 안 돌아다니는 게 최고죠. 그게 최고죠. 최고죠. 침대 밖은 위험합니다. 역시 베스트셀러 작가는 가만히 있어도 책은 서점에서 알아서 나가니까 안 돌아다녀도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이렇게 추위를 타나 했더니 안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는 매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나가야 네. 돈을 버니까.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10도 그러니까 옛날에 3만4온이 5도 마이너스 5도였다면 요즘은 네. 10도 마이너스 10도, 그러니까. 15도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극단적이 뭐 됐잖아요. 영하 15도 뭐 20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한참 그 온도 높을 때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정말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사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몇 주 전이었죠? 갑자기 봄 날씨처럼 그쵸. 낮에 막 그러니까, 기온이 20도 가깝게 올라가던 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거의 정말 전생 같습니다. 그때 그 영화평론하는 제 친구가 한 명인데 SNS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따뜻해서 참 좋다. 그러나 지구는 망하겠구나. 이렇게 그 기상 이변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게 급격히 다시 온도가 떨어집니다. 네. 어찌됐건 이 계절 또 버티고 지나가야겠죠.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작품은 프랑소아즈 사강. 프랑소아즈 사강, 네, 데뷔작 슬픔이 안녕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직에 그칠 뻔했어. 프랑소아즈 8강 아니에요. 4강이에요. 네. 칠 뻔했어라면서 끝까지 치는 이 아재 근성. 그러니까. 네. 바깥에서 부끄러워하는 저 스태프가 어떡할 거야. 나는 괜찮은데. 자, 프랑소아즈 4강이 데뷔작 슬픔이 안녕. 문학사에서는 가장 기념비적인 데뷔작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는 작품인데, 자, 프랑소아즈 4강. 저희가 2021년도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어봤었는데, 프랑소아즈 4강에 대한 소개 다시 한번 박사씨께서 좀 해주시죠. 네,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네. 이 프랑소아즈 사강은 본명이 프랑소아즈 쿠아레였습니다. 1935년에 프랑스 남서부 카자르크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극작가입니다. 꽤 부유한 어린 시절이었다고 해요. 16살 때 파리로 이주해서 수녀원에서 운영한 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퇴학을 당했어요. 네. 이후에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아주 자유롭게 놀았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들깨 같다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19살에 명문대인 소르본 대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낙제를 했어요. 그렇게 놀면서도 소르본에 들어갔다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분이군요. 그렇죠.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죠. 들어갔다 낙제를 하고 그해 여름 바캉스를 보냈다가 요트 사고가 나는데요. 이 침대에 누워서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쓴 소설이 이 슬픔이 안녕입니다. 2달 동안 썼다고 해요. 짜증나. 짜증나.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 작품으로 그의 비평가상을 수상하면서 이력 주목받는 소설가가 됐어요. 유럽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 지나칠 정도로 재능을 타고난 소녀라는 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학계의 샤넬이라는 별명이죠. 네. 이후에 세계적인 부와 명성을 얻으면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를 했어요. 이후에 뭐 어떤 미소, 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마음의 파수꾼, 흐트러진 침대 등의 소설과 이 수요일단의 성, 뭐 바이올린은 때때로, 발렌틴의 연보랏빛 드레스 뭐 등의 희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화 감독인 장르 꼬다르의 권유로 이 푸른 고사리라는 영화의 연출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 평생 동안 도박과 약물 과용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고요. 이 프랑스 도박장에서 5년간 출입금지 선고를 받고는 런던으로 그 도박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 노후에는 정치 문제에 관심 보이면서 뭐 인종차별주의와 전쟁에 반대할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게 청탁을 넣는 대가로 한 기업인에게 돈을 이제 꽤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이 탈세로 기소가 돼요. 그리고 금고형을 받고 전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4년 동안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살게 됐고요. 결국 2004년 심장병과 폐혈전으로 69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런 표현 가끔 씁니다만 자신의 인생을 정말 전속력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주 스피드광이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스피드광이기도 했고, 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그 하나의 문장, 이게 문장이라기보단 그 유명한 어떤 그 인터뷰였나요? 네, 거기서 나온 이 대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속박과 제도와 규율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감독하는 분이 계신데 이 사강이라는 그 성을 자신의 어떤 그 예명으로 쓰시는 분도 제가 본 기억이 사강도 예명인데 그걸 또 갖다 예명으로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8강으로. 끈질기시네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원래 유머가 이 반전과 반복이라 이렇게 반복하면 나중에 웃깁니다. 이게. 웃을 때까지 반복하는 건가요? 네. 오늘 방송 끝날 때쯤 다 파한대소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슬픔이 안녕. 줄거리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소설은요, 그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삶을 사는 아버지와 딸인 세실, 그리고 아버지 여자친구와 같이 지중해 별장으로 긴 여름 휴가를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딸은요, 기숙학교에서 자라다가 2년 전에 파리로 돌아와서 기숙학교에서 자라면서 못했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8세 소녀인데도 술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요. 뭐 이럴 수 있었던 데는 자기 할 일은 잘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서 경박한 쾌락주의에 가깝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바람둥이죠? 네, 사실 이 딸 역시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요. 자유를 만끽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보면 이게 자전적 이야기인가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겹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한가한 여름별장의 안 또는 번역에 따라서 안느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의 친구가 찾아와요. 안은 그 이들 부녀와는 완전히 다른 성향이 이지적이고 냉철한 여성입니다. 세실은 안에 대해 좀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동경하면서도 거리감을 두는 거죠. 필연적으로 안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조금은 가볍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이들 부녀의 성향을 좀 경멸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안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를 몰아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결혼 계획까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세실은 약간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이 세실한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망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네, 일단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도 이제 쫓아내죠. 네. 걔랑 만나지 마.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실이 이런 것들 그 공포감까지 느껴가지고요. 안 되겠다 해서 안을 몰아낼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세실은 옆에 별장에서 지내던 실이라는 청년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이 청년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의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진 척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해달라고 해요. 예전의 애인이었던 게 엘자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네네. 시릴은 세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이렇게 아버지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연기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또 가볍게 넘어갑니다. 거기에. 갑자기 옛날 여자친구가 또 이뻐 보여. 그러니까 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여자친구를 몰래 다시 만나고 키스를 나누는데 그것을 또 아내에게 들켜버립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뭐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요. 그 냉정하고 늘 평상심을 유지하던 아는 슬픔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그 길로 차를 타고 파리로 떠나버려요. 이에 대해서 강한 죄책감을 느끼던 세실과 아버지는 사죄의 편지를 쓰다가요 전화를 받는데요. 네. 안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습니다. 1년 후에 세실과 아버지는 여전히 유쾌하고 퇴폐적인 파티피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실은 조금은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자신에게 없었던 낯선 감정을 발견하거든요. 그게 슬픔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건네는데요. 슬픔이여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줄거리만 보면 너무나 아침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아침 드라마라기보다는 이제 막장 드라마죠. 아침에도 이제 그 공포의 드라마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20세기 중반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책을 읽어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물론 이제 목가적에 있는 어떤 풍경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현대화의 어떤 그 배경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장이라든지 그 어떤 인물의 심리 구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현대 소설이라고 해도 뭐 전혀 어색함이 없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아주 묘사가 훌륭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후에 뭐 영화화되기도 했었는데 진 세인버그인가요? 그 아주 유명한 배우에 의해서 그 영화화됐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그 영화 속에서도 느껴졌던 어떤 감정은 현대의 우리가 느끼기에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출발점은 뭐냐면 이 부녀 관계에 대한 어떤 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1950년대 프랑스는 정말 이랬는지. 이게 사실 2023년도 그로부터 이미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온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약간 상상이 쉽지 않은 관계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그때부터 선진국이었나? 하는 생각이. 근데 이 여자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진 게 프랑스도 68혁명 이후에 좀 그나마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라든가 뭔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50년대 이 68혁명 이전까지는 이제 드골 정부 시절에는 그래도 약간 보수적 어떤 색채와 좀 그런 것들이 기성세대 어떤 규율, 강제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68혁명 이후에 이제 확 바뀌죠.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그 지금의 프랑스 생각하면 프랑스는 역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프랑스도 이 4강이 나올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설이 엄청난 데뷔작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 파격적인 어떤 설정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근친상간적인 느낌에까지 가까울 정도로 아주 그 가까운 사이인데요. 이 둘은 이렇게 그 셋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와 난 같은 부류의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때로는 유목민 중에서도 뛰어나고 순수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으며 때로는 향락자 중에서도 비참하고 냉혹한 종족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굉장히 변덕스럽고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실도 그런 면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둘은 사실 아주 돈독한 애정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뭐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딸이 학업을 마쳐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나와 놀아줄 수 있는 어린 소녀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실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노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권태와 평온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느가 그 세실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세실이 안느가 가지고 있는 그 질서, 그 어떤 이를테면 이성적인 면, 뭐 계획적인 삶 이것에 걱정을 했던 거는 자기와 아버지의 삶이 너무 자유분방하고 제멋대로였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이제 삼켜질 것이다, 이제 방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무엇보다 권태와 평온한 것이 두려웠다. 내적으로 평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나에게 외적인 소유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것은 안느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아버지와 이제 딸로 상징되는 하나의 세계에 또 다른 세계관이 이제 침입해 들어옴으로써 그 세계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책에 어떤 최초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나타의 음악 듣습니다. We Belong. 김태훈의 프리웨이. 페페나타의 We Belong 듣고 왔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오늘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프랑소아즈 4강의 슬픔이야 안녕 읽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 부녀지간과 이제 어머니의 옛 친구 그들의 세계에 이제 침입해 들어오는 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책의 구조를 본다면 두 개의 세계의 충돌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느 한쪽의 세계에 속해 있었던 17살의 세실이 스스로의 어떤 그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두 개의 세계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실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두 개의 세계와 그 안에서의 어떤 세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스탠스? 뭐 자신의 어떤 위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책을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굉장히 큰 사건을 겪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어떤 음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주인공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올바른 방향이라는 건 우리가 소위 이제 사회적 가치관으로 쳐다봤을 때 일반론으로 쳐다봤을 때 우리가 믿어왔던 올바른 방향. 네. 그게 여기서 그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러면 이 소설이 이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고 파티를 즐기고 그런 향락적 삶을 살아가죠. 네. 그 나이가 먹고 인생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방향에 대한 성장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약간 강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소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예전에는 몰랐던 슬픔이란 감정이 들어오면서 자기의 인생이 좀 풍부해진 거예요. 감정. 네.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 약간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뭔지 몰랐어요. 모호하고 이중적인 감정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런 슬픔이란 감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고 외면했던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불안감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예전엔 이게 뭔지 몰랐으면 실체를 불안할 수밖에 몰랐으니까. 없는데.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슬픔을 한 인생은 더욱 즐거울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슬픔이 왔을 때 그거를 안녕. 여기서 안녕이 잘가 굿바이가 아니라 어서와 안녕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괴상한 도치법 때문에 해석이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불어식 어떤 해석을 가하면 안녕 슬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바꿔놓음으로써 슬픔 안녕? 슬픔이야 잘 가?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해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헬로우 슬픔이라는 게 새드니스.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조금 더 즐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과정, 그것을 이제 성수의 과정으로 보는 건데 그렇다면 슬픔이라는 건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슬픔의 실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저는 먼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실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하고 거칠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유롭게 살던 여자아이가 통제를 하는 이제 새엄마를 만날 위기에 처해서 그 사람을 이제 몰아내는 약간 이런 형태가 되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정서는 뭐냐면 이 10대의 소녀인 세실이 자기 자신도 자기의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선택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그런 삶 속에 이제 묻어 있을 뿐이지. 맞아요. 스스로 이제 어떤 선택한 삶은 아니니까. 네, 아주 요란하고 막 시끄럽고 좀 천박하기도 하고 뭐 즐겁고 약간 이런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안내를 또 동경하기도 하거든요. 안내의 어떤 정확함이라든가 우아함이라든가 동경하기도 하고 나는 안내와 살게 되면 안내의 삶에 금방 익숙해지겠구나. 안내의 기준이 익숙해지거나라는 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나하고 결혼해서 불행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재 이 위치에서 이 세실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안내 삶을 견딜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인가? 나는 아빠와 같은 인간인가? 이것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생각하는 자유, 부당한 것을 생각하는 자유, 도를 지나쳐 생각하는 자유,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선택하는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이거 자기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던 그냥 어떤 소녀가 슬픔이라는 어떤 무거운 감정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풍부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고군분투하고 있던 한 소녀가 이런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기에게 없었던 면들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이제 이를테면 정해나가는 어떤 과정? 근데 이 과정에서의 혼란이라던가 아니면 이 과정에 느끼는 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을 이 작가가 너무 잘 그리고 있어요. 이게 18살짜리 소녀가 자기 본인이 그런 감정에 이제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 소녀가 이것을 마치 한 50, 60쯤 산 여자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지라는 것처럼 썼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미 그때 나이를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프랑스와 사강의 작품을 봐도 사실은 이 깨달음에서 그렇게 많이 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슬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슬픔이라는 게 뭘까요?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서와라던가 잘가라고만 해석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를테면 크고 본질적인 이제 감정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배를 하고 있는. 맨 앞부분에 보면 책의 서두에 그 폴 엘리아리의 그 눈앞의 삶이라는 시가 제일 먼저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첫 구절이 잘 가라 슬픔이여 어서 오라 슬픔이여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네. 물론 이 중간에 반갑다 슬픔이여라는 구절도 있는데 뭐 사실 프랑스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이를테면 헬로우 뭐 어서 와 약간 이런 의미이긴 했습니다만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안녕이라는 의미가 또 중의적 의미가 있으니까 뭐 우리끼리 제멋대로 그냥 중의적 의미다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작가의 의도에 더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봉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안녕 만남의 인사잖아요. 근데 이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반가워라는 인사도 있지만 자 이제부터 우리 서로를 위해서 알아볼까? 처음 만났네. 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제 대면하는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로소 어떤 아버지가 만들어낸 그 세계 속에서 아버지가 선택한 세계 속에서 이제 그것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한 소녀가 또 다른 세계의 충돌을 통해서 혼란을 겪고 비로소 이제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한쪽의 세계를 선택한 뒤에 세상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어떤 감정들, 상황들 혹은 부조리들 나의 어떤 그 악함들 또 그 악함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어떤 무슨 권리들 이런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이제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슬픔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그녀가 한정돼 있던 세계에서 걸어 나가서 맞이하게 되는 세계의 총합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세계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내 세계와. 이게 사실 사강이 아까 말씀하실 때도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미 18세에 성장을 당한 게 아닐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결국 그 전에 사건들이 기숙학교에서 쫓겨나고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도 기숙학교에서 쫓겨난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숙학교에서 쫓겨난 게 이렇게 큰 사건이구나. 근데 기숙학교는 오히려 그 규율과 이런 것들이 일반보다 더 강하잖아요. 이런 학교에서 많이 쫓겨나잖아요. 헤르만 헤세도 왜 종교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 당시엔 쫓겨나는 분들이 되게 작가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이 기숙학교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이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문학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한 걸 보면 그게 낫지 않나. 그렇군요. 기숙학교에 갇혀 있는 삶은 뭐 거기에서 어떤 훌륭한 사회적 그 인물이 됐겠지만 그 사회적 돈을 벌고 거기서 그쳤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좀 더 오래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삶의 민낯을 보게 된 그 세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어떤 가치를 둘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아함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늘 높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오고는 안느는 거의 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안느는 거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람둥이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만큼 들어가고 있거든. 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치고 올라와요. 이랬을 때 예전처럼 살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지금 거의 부딪히기 직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전처럼 살 수는 없는데 혼자서는 다른 삶을 추구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자유롭게 살았으니까. 그랬을 때 안나같이 우아한 여자가 나타나서 이 남자 입장에서는 나타나서 생활을 바로 잡아주고 이 노후에 안정을 주고 그리고 좀 이제 심적 안정감도 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해피엔딩입니다. 이 세실은 사실은 불효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한번 말씀하셨듯이 그 사강이 이때 벌써 이미 다 잘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강이 진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사강의 말에 따르면 평생을 규율과 반대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강은 이 규율에서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거고 거짓말이 작품이 된 겁니다. 끊임없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본인의 인생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주 수밀관했던 거예요. 본인 인생도 그랬고 작품 또한 거기서 끊임없이 벗어나기 위해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우아함이든 아니면 자유분방함이든 어떤 쪽이든 상관없이 정말 끝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네.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요? 저는 언제쯤 처리될까요? 그쪽이군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편집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중간에 이제 아버지의 사주에 의해서 세실이 이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중요한 남자로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웠겠지. 안정된 생활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겠지. 그러니까 자, 음악 듣고 와서 책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입니다. I got you, I feel good.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프랑스어 4강의 슬픔이 안녕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지금으로부터 나온 지 70년이 된 작품인데 이 작품이 당시에 지금도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를 비롯한 이제 유럽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 또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 이걸 한번 또 두 분의 의견으로서 들려주신다라면. 네, 저는 이게 단순히 파격적이기만 하면 정말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 끝날 수 있지만 뭔가 우리 안에 내면적인 걸 건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가진 못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거는 세실이 여기서 보면 음험하게 계획을 세우는 굉장히 머리 좋은 악녀처럼 이렇게 줄거리만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럼 사실 세실은 자신의 계획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걸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과 짜증을 느껴요. 아니 이렇게 이게 세상이 호락호락한 말인가? 아니 이게 왜 되는 거지? 이러면서 나 천재인가? 그렇다고 계획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중적이고 모호하고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론가들이 인간성의 이면이니 자신 안에 타자니 이렇게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파고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모호함과 선택 분열의 상태에 있잖아요. 가지고 있죠. 예. 자신이 하고 있는 일평생 이런 상황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하는 일이 확고하게 맞다는 신념, 그 모든 일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이걸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잖아요. 네. 사실 그런 사람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게 해결책이다. 이런 사람들 네. 사기꾼들 많아요. 네. 대부분은 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망설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 이런 걸 달고 사는데, 그러다가 내가 가는 길이 두려우니까 누가 나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이중적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세실이 딱 그런 걸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런 어떤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가는 소설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혹은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에 대한 어떤 쾌감 같은 것들. 네.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너무 잘 그려서 저는 진짜 놀랐다. 몇 번을 놀랐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세실이 이 아버지를 다시 안내에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전 여자친구 엘자를 자신의 지금 애인인 시릴과 둘이 연인인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악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질투를 이제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한편 자신의 그를테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인정받았던 그 시릴이 다른 여자 좋아하는 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느가 세실을 또 되게 동정해요. 미안하다. 내가 저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해서는 동정도 사고 계략도 세우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인데 근데 세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는 시릴을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가 또 시릴과 엘자가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사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질투를 막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안느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감정들의 이제 흐름들 같은 경우를 굉장히 변덕스럽고 아주 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구나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휩싸여 들어갔다가 갑자기 너무나 모든 것을 낯설어 보였다가 하는 그런 감정의 흐름들을 정말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의 감정은 굉장히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열렬한 사랑, 영원한 사랑, 사랑을 뭘 하겠다. 그렇지 않죠. 그 감정 속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이 같이 섞여 있고 네. 또 퍼센테이지 지분들을 다 나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그린 게 이 작품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읽히고 있는 과정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세실이 안을 밀어내게 됐을까? 베르그송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나 같아도 밀어냈을 것 같아요. 베르그송의 문제였군요. 어렵거든요. 베르그송.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품이 아마도 앞서 잠깐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드골 행정부 시절로 이제 대변되는 68혁명 이전의 어떤 보수적인 프랑스 사회에서 하나의 로큰롤 같은 작품이 아니었을까. 네. 젊은 세대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그들에게 기존의 어떤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전복적인 어떤 세계관을 제시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 독자들이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 음악을 듣듯이 이 프랑스와 사강의 작품을 읽어내려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받겠습니다. 천재여 안녕입니다. 이건 좀 문학 천재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걸 그리고 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말년만 괜찮았으면 다음에 꼭 프랑스와 사강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정말 천재와 안녕 훌륭한 말입니다. 네. 이 부모의 연애와 사춘기 소녀의 어깃장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지나칠 정도의 재능이란 게 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흔히 앞서 이야기하는 막장의 구성으로서만 이 줄거리를 이해하고 있다라면 우리 삶의 어떤 본질적인 그 복잡함이 얼마나 많이 이 프랑스와 사강을 통해서 그 문학적으로 다뤄지는지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와 사강의 슬픔이 안녕 읽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오헨리의 단편이죠. 마지막 입새, 올해 마지막 작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